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이븐에서 시뮬레이션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임병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 스탠다드 901D 규격을 이용한 함정 탑재 장비의 내충격 시험 평가 및 사례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계 장비나 혹은 뭐 다른 소비재 장비 쪽에 설계 업무를 많이 하실 텐데 함정 탑재 장비라고 한다면 많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넘어가서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저희가 왜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는지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내충격 해석 사례와 그리고 성능평가 시험 그리고 해석 적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론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생각하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함정이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비 제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특수한 환경에서, 즉 전쟁이라는 환경에서 어떤 외부와 어떤 충격과 그리고 어떤 방어와 그리고 공격 수단이 되는 군수 물품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대함전, 대잠전, 전자전, 대공전, 뭐 대지전과 같이 다양한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무기 체계가 되겠죠. 특히나 이 함정에 작용하는 충격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마인이라고 하는 기뢰가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와 미사일에서 발사되는 무기 체계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중에서 발사되는 어뢰와 같은 무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 함정이 얼마나 생존성을 버티는지 그리고 이 함정에 탑재된 장비는 내충격에서 얼마나 버틸 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장에 보이시는 화면은 그러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 해군에서 어떤 침몰이나 어떤 파괴, 공격을 받았던 사례를 모아놓은 사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공격 방법 있죠. 뭐 기뢰, 미사일, 뭐 잠수함, 비행기, 뭐 작은 보트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다른 공격 수단보다 이 기뢰라고 하는 마인이라고 하는 피해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뢰라는 것이 이 함정이 움직이는 부위에서 밑에 이제 숨어 있다가 혹은 근처에 이제 근접하게 되면 폭발하거나 아니면 부유하다가 함정이 근처에 있을 때 폭발하는 그런 공격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 수단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 군수품에, 그 함정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기뢰라고 하는 부분이 이 함정에 어떻게 충격을 가해질까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기뢰가 함정의 근처에, 그러니까 그 접촉을 했을 때 폭발하는 접촉성 수축 폭발이 있고요. 그리고 이 근처나 좀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 비접촉성 수중 폭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접촉성 수중 폭발 같은 경우에는 이 함정 자체에 손상이 가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설계는 곤란하겠죠. 그런데 이 근처에 폭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좀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는 함정은 생존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좀 멀리 떨어진 충격이 가해졌을 때의 이 탑재 장비, 그러니까 함정이라는 부분이 공격수단도 있을 것이고 레이더도 있을 것이고 생존에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싣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탑재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충격에 의해서 탑재 장비가 고장 난다면 이 함정 자체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 야기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부분을 해석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연구를 시작한 부위가 시기 자체가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독일군에 의해서 기뢰에 의한 수중 폭발에 의해서 함정이 많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요. 초기는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자국 함대에 대한 전투 유중력, 생존 능력을 향상시킬 일환으로
내충격 성능 향상의 분사적 차원의 지속적 연구가 진행되었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탑재 장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충격 어떤 성능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987년도에 실선에 충격을 가해주는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 장비들이 거의 손상이 너무 커서 거의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내충격 안정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술 확보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발 및 연구 부족이 좀 외국보다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외국에서 많이 개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그 기뢰가 폭발했을 때 어떻게 함정에 손상을 일으키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실제 선박에 그 기뢰를 터뜨렸을 때의 사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선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가해지고 나서 버블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수중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이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이 충격파가 폭발 에너지의 53%, 즉 50% 이상을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선체를 가속시키고 거기에 탑재된 장비의 어떤 국부적 손상을 일으키는 게 이 연구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방법이 그럼 실선에다가 충격을 가해서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환경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컴퓨터가 발달함으로써 CA를 활용한 동적 해석을 한번 시험을 해보자. 라는 이 세 가지 방법이 나왔고요. 저희가 살펴볼 방법은 이게 크게 두 가지,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건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충격 성능 평가 방법의 종류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실선의 충격 시험 방법이고요. 실제 선박에 장비를 탑재하고 충격을 가한 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 미국에서 군함을 테스트를 했었는데 기간 자체가 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실제 테스트는 원래 목표는 4번 정도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 비용이나 혹은 뭐 기간이나 문제 때문에 2번밖에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생각을 해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많이 하지 않는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 시험을 이용한 성능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밀스펙 그리고 부비 및 각 나라 해군의 충격 요구 조건에 따른 환경 시험 규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화면의 중간에 보이시는 사람이 서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와 동일한 환경 조건을 구현을 하고 탑재 장비를 달아서 그 탑재 장비가 내구성이 얼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밀스펙 규격을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CAD를, 그러니까 구조 해석을 이용한 동적 해석 시험이 있습니다. 충격 해석은 성능 시험, 그러니까 환경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대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방법적으로는 직접 시간 적분법이라는 대표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직접 시간 적분법은 대상 장비의 동특성이 고려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석 방법으로는 가도 응답 해석이나 응답 스펙트럼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 우선 먼저 환경 시험을 이용한 성능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충격 성능 시험은 밀 스탠다드 901D라고 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장비가 있는데요. 장비는 크게 충격 시험기라고 합니다. 이 충격 시험기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해머가 있고요. 그리고 표준 고정대 및 그리고 장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구정대에 어떤 탑재 장비를 설치를 하고 해머를 측면, 후면, 정면에서 각각
높이에 따라서 총 9회씩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 고정대에 설치된 장비에 센서를 달아서 이 순간 가속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혹은 뭐 시대 테스트 이후에 가속도가 얼마 나오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형이나 아니면 응력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종류 방법은 뭐 충격 등급이나 장비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종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경중량, 중간 중량, 중중량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험 종류는 가벼운 물체, 그리고 아주 무거운 물체, 굉장히 무거운 물체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충격 등급은 이 안전성, 그러니까 함정의 안전 및 지속적인 전투능력의 필수적인 장비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 개의 등급으로 나뉘고요. 장비 등급은 마찬가지로 이 위치, 함정에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건에 맞추어서 경계 조건을 주고 실제 성능 시험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실험 테스트를 한번 제가 이제 좀 뽑아봤는데요. 여기서는 첫 번째로 경중량 충격 시험에 대한 결과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많이 이제 장비 테스트를 하게 된 그 장비 자체가 아주 작은 장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다는 하는 게 전자장비 쪽이 많기 때문에 경중량을 일단 뽑아봤고요. 소형 탑재 장비의 함선 내충격 성능 시험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일 스탠다드 901 규격에 의해서 실측 데이터를 추출한 결과고요. 어디에서 결과 뽑았냐면 미군 해군 연구소하고요. 한국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에서 결과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시면 자, 측면과 후면과 정면의 각각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해머의 높이에 따라서 그리고 이 무게, 탑재 장비의 무게에 따라서 이 충격이 가해졌을 때의 이 가속도를 각각 측정한 결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결과를 좀 정리해드리면 세 가지 방향에서 측정해보면 일반적으로 낙하 높이가 높을수록 그리고 P시험체의 중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충격 가속도는 증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대 충격 가속도가 200G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략 한 25kg, 55파운드에서 아주 가벼운 물체에서 200G 이상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의 뭐 미군 해군 연구소나 한국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이나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경향은 크게 뭐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런 결과를 보고 있냐면 저희가 이 결과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해석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실측 데이터에서 특정 무게에, 그러니까 특정 장비 무게에 가해지는 이 충격 가속도가 얼마다 이 데이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충격 가속도가 200G가 나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충격 해석을 적용하려면 CA 솔루션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자, 저희가 솔리드웍스를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간략하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어떤 제품이다라고 하는 소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국내 구조 해석 소프트웨어의 점유율 1위 제품입니다. 중간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18.2%의 사용자들이, 이건 이제 국내 사용자들이 사용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해석 툴과는 다르게 설계자들을 위한 구조 해석 솔루션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설계를 진행하면서 설계와 해석을 동시에 함으로써 설계 검증이 가능하다는 해석 제품이 될 것 같고요. 선형 정적 해석에서부터 비선형이나 혹은 다이나믹 해석을 포함한 다양한 해석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제품으로 나눠지는데 기본적인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각각 세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스탠다드에서는 정적 해석이나 피로 해석, 모션 해석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해석을 진행할 수 있고 프로페셔널에서는 열 해석이나 최적화 해석, 고유진동 해석, 낙하 충격 해석 같은 이런 이제 약간 고급적인 부분의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리미엄 오게 되시면 일반적으로 해석에서 좀 가장 어렵다고 하는 동적 해석과 그리고 비선형 해석을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타임 히스토리, 하모닉, 랜덤 바이브레이션,
리스폰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총 4가지 종류의 스펙트럼 종류를 응답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종류를 뭐 저희가 화면에 보고 계시겠지만 실제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게 되시면 어떤 해석을 내가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모달 시간 기록, 조화 진동에서 불규칙 진동에서 응답 스펙트럼 해석이 있는데요. 요거는 실제로 가해지는 가해진이 어떤 가진에 따라서 해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달 시간 기록은 충격 또는 펄스 하중,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하중 변화가 명확할 때 사용하는 응답 해석이고요. 조화 진동 해석 같은 경우는 주파수 응답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연파 하중이라고 해서 뭐 프로펠러 날개나 회전 모터와 같은 이제 진동 자체가 이렇게 동일하게 펄스 이제 정연파를 그리면서 가해질 때 사용하는 해석이고요. 이거는 이제 공진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불규칙 진동 해석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험한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진동이나 난기류 및 해풍, 그러니까 풍화중과 같은 진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석이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외부의 가진 같은 부분을 PSD 커브로 곡선을 활용해서 해석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응답 스펙트럼 해석인데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내진 설계 시 주로 사용되는 해석으로 SRSS, CQC 조합법을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다이나믹 해석에서 제공되는 해석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가진에 따라서 해석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충격 해석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규격을 가지고 적용을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밀스탠더드 810G 규격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자, 밀스펙 810 시리즈는 미국 국방부에서 제정한 진동 및 충격, 뭐 여기서는 뭐 습도라든지 먼지라든지 그런 다양한 환경 시험에 대한 규격을 가지고 있는 규격이고요. 주로 해석에서는 진동 및 충격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죠. 화면에 보이는 실제 충격 데이터를 해석에 적용하기 위해서 스펙트럼으로 바꾸어서 해석에 적용을 합니다. 충격의 경우 대부분 톱니파 형태의 스펙트럼이 사용되는데요.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용자가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진 적용을 위한 밀스탠더드 820G 규격을 한번 간략하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저희가 가진의 규격을 정한다고 했었는데 최대 가속도는 저희가 실측 데이터에서 활용한 200G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충격 해석 과정을 크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유한요소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질 및 구속과 같은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두 해석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모두 해석은 고유진동수 해석이라고 해서 구조물의 고유한 진동 특성을 구하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와 고유 모드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이 어떻게 진동을 하고 어떠한 주파수에서 진동을 하게 되는지 이러한 특성들을 해석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죠. 이러한 모드 해석은 이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 파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적 해석을 진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모드 결과를 바탕으로 충격이라는 가진을 주고 해서 결과를 보게 되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레이더 장비의 제어 장비나 함성 발칸 조준경의 어떤 진동과 충격에 의한 응력과 변이 이런 가속도, 속도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볼 텐데 어떤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해볼 거냐면 지금 전자장비의 내충격 해석이라고 해서 모델을 간략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판금으로, 솔리드웍스에서 판금으로 작성된 모델이고요.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최대 응력은 150메가파스칼이 이하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충격이 가해졌을 때 특정 부품에서 혹은 전체에서 최대 변이가 0.15mm 이하로 나와야 되죠. 그리고 재질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시는 재질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해석 모델을 한번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 화면에 봤던 모델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판금으로 작성된 모델이고요. 저희가 솔리드웍스 환경화에서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여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에디를 누르게 되시면 다른 화면에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창에 나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솔리드웍스 환경화에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스터디를 만들게 되시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선형 동적 해석에 관한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옵션 상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조화 진동 해석, 임시 진동 해석, 그리고 응답 스펙트럼 해석 같은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유 진동 해석을 진행할 텐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이 세팅해 놓은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파트가 이렇게 그 중간에 부품이 있었습니다. 이 부품이 있었는데 이 부품은 해석에서 원격 질량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면 저희가 파트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 부품이 다양한 부품이 들어갈 텐데 이게 이제 모델이 있음으로 해서 메쉬를 작성하고 리소스를 먹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질량으로 간주를 해서 해석에서는 질량으로만 간주하고 리소스는 줄이고 정확한 해석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작업 필요 없이 그냥 파트, 내가 설계한 그 데이터를 그대로 해석에 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정 부위가 있는데요. 이 고정 부위는 그 볼트가 체결되는 부위에 고정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재질을 솔리드웍스라고 앞에 SW가 붙어 있는 재질이 보이실 겁니다. 이 재질은 뭐냐면 모델링을 할 때 이미 정의된 재질이 해석에서 그대로 불러와져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세팅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세팅을 한 이후에 저희가 속성에 들어가서 진동수를 정의할 수가 있죠. 이 진동수는 제가 임의로 일단은 65차까지 보겠다라고 세팅을 한 상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5차까지 볼 수 있는 게 되어 있고요. 자, 결과를 한번 보게 되시면 자, 2차 모드를 한번 볼까요? 2차 모드로 보게 되시면 이 PCB 플레이트가 이렇게 위아래로 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고유진동수 해석에서는 질량 분배 혹은 본진 진동수 표시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질량 분배 표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모드에서는 154Hz 그리고 2차 모드에서는 213Hz 쭉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질량 분배를 쭉 보게 되시면 아래쪽에 X방향 합계가 60%, Y방향 합계가 92%, Z방향 합계가 56%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각각의 방향의 그 모드가 질량에 참여하는 율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나믹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각 방향별로 질량 분배의 합이 대략 한 8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X방향, Z방향에서 각각 56%, 60%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정확하게 동적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차수가 필요하다. 좀 더 많은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 모드를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진동 모수의 해석이 완료가 되시면 이 해석을 다시 새 스터디를 만들어서 이 선 동적 해석을 만드신 이후에 다양한 경계 조건을 또 넣게 되어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기존의 스터디를 복사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동일한 해석을 바꾸시거나 이 해석과 연관되어 있는 이 지금 보이시는 선형 동적 해석에 필요한 옵션들을 체크를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시면 동적 해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에 만들었던 재질과 그리고 원격 하중 혹은 경계 조건 이런 부분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동적 해석을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 몇 가지 옵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속성에 들어가게 되시면 진동수가 65차까지 세팅되어 있던 게 그대로 따라온 게 보이시죠? 그리고 동적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외부 가진을 넣을 때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부 가진만 넣으면 되겠죠?
여기에서 동형 기저과진을 선택하게 되시면 가속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변이나 속도는 가속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 방향면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단위는 가속도 단위 G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00G를 넣어보게 되시면 방향이 이 측면이 가야 되는데 잘못됐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화면에 이 아이콘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좀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 변화량을 줘야 됩니다. 이게 모달 시간 기록이기 때문에 시간대별 어떤 가속도 값을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곡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에 누르셔서 이 세크라고 이제 시간이 있고요. 여기 가속도 값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그 밀스탠다드 810G에 봤던 요 값을 0.12초에서 1. 여기는 1이라는 게 100%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아주 바쁜 데에서 바로 다음에서 0으로 줌으로써 이제 그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종 해석 시간은 0.5초로 0.05초로 세팅을 하고요. 자, 그래프를 보게 되시면 아까 화면에 봤던 그 쇼크 그래프와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동형 기저과정이 선택이 되게 되면 다시 속성에 들어가셔서 이 시간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0초부터 시작하니까 0을 냅두고요. 그 종료 시간은 저희가 해석 시간을 0.05초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자, 시간 중분이 0.01초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시간 중분. 모든 시간 기록은 그 시간대별 해석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간격이, 즉 해석 시간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한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간 간격이 0.01이 되면 해석이 5번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불정확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 1000배 정도의 이 값이 나와야 됩니다. 보통 500배에서 1000배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0.0005 세크로 시간 중분을 나누어서 해석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실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 감세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감세 같은 경우에는 모드 감세나 레이언 감세를 이제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감세비 0.05를 일단은 정의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해석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해석 결과를 이미 이제 해봤습니다. 자, 결과를 보게 되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결과들을 뽑아 보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동적 해석에서는 속도, 가속도, 변이, 그리고 응력값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결과는 총 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 충격이 가해졌을 때의 이 충격에 의해서 이 특정 부품이 얼마나 변이가 되는지, 어떤 부위에서 변이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자, 최대 변이가 0.267mm. 제가 경계 조건, 설계 조건에서 최대 변이가 0.150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상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약 한 1.8배 정도의 변이가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보는 방법이 모든 스텝의 플롯 한 개를 선택하게 되시면 이 모든 시간대별 최대값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단일 플롯의 스텝을 선택하게 되시면 시간대별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레임이 작성됨으로써 이 프레임별로 변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변형 배우를 제가 임의적으로 30배 이상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시작 프레임은 1부터 39까지 총 39개의 프레임이 작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시간대별 변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좀만 기다려서 애니메이션을 잠깐 보고 다음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설계했던 부분보다 변이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플레이트, 그러니까 뒤쪽 플레이트 부위에 이 보강대가 없기 때문에 이 PCB와 그리고 이런 그 보강대 부분에서 변이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플레이 시간을 낮추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변이가 지금 여기서는 뒤에 보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낭창낭창거리면서 모델이 변이가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응력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력값을 보게 되시면 저희가 맥스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시간대별 되어 있고요. 플로우 스텝에서 맥스 값, 즉 최대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넣어 보게 되시면 항복 응력이 404메가파스칼이 나왔습니다. 자, 화면에 잘 안 보이시죠? 이럴 때는 이 값을 200으로 맥스 값을 바꾸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갈라진 부위 혹은 볼트가 체결된 부위에서 응력이 많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PCB 플레이트와 연결되어 있는 이 보강대 플레이트에서 응력이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응력 값도 지금 저희가 설계 기준을 했던 항복 응력보다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이 파손되거나 영구적인 손상이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응답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래프를 따라서 특정 부품에 여기 특정 부품에 가해지는 그래프 가속도 그래픽 값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드 쪽에 파트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저희가 일단은 표시를 한번 해본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표시를 눌러서 이렇게 지금 PCB 플레이트가 가속도를 좀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 CAD와 완벽하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특정 파트를 숨기더라도 이 숨긴 부위만 그리고 보여지는 부분만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보드에 가해지는 가속도가 이 하위 쪽 아래쪽에서 300G 이상 크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얘가 만약에 200G라고 하는 충격이 가해졌는데 이 PCB 플레이트에서는 334G에 해당하는 가속도가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크게 가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좀 바꾸어 봤는데요. 자, 모델을 바꿔온 부분은 어떤 부위냐면 이 백플레이트 쪽에 보강을 좀 했어요. 마찬가지로 체결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해석을 진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해석을 진행하게 되시면 기존의 설계가 변경이 되게 되면 그 모델을 다른 툴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에 또 맞추어서 다시 해석 세팅을 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했는데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CAD와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이 CA가 같이 연동이 되어 있고 모델이 변경되는 부분을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뭐 추가적인 작업 필요 없이 해석만 그리고 메시만 짜서 해석만 진행하게 되시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먼저 총 변이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변이값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0.139mm로 줄어든 거 보실 수가 있고 이 보강대가 생기면서 좌우로 낭창낭창 하던 것이 이 측면으로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력값 같은 경우에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X값이 오늘 이제 150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설계 기준에 거의 딱 떨어질 정도의 값이 나왔네요. 150메가파스칼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PCB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제가 보려고 하는 게 PCB의 가속도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레이션이 있죠. 자, 보게 되시면 200G 가속도가 가해졌을 때에 그 맥스 값은 100 정도 줄어드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맥스 값이 263G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편집에 가셔서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애니메이션 잠깐 보면서 어떻게 가해지는지
PCB가 움직이는지 고동을 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이 가해지고 나서 특정 영역에서 이렇게 진동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나서 진동이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모델을 통해서 한번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PT 장표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해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두 해석 결과가 1차, 2차, 그리고 3차 모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드별 유효 질량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드별 유효 질량은 지지부 운동에 대한 장비 시스템의 반작용 크기의 척도로서 동적 해석 시 질량 참여율이 80에서 90% 이상 되어야 되고요. 90%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 같은 경우에 90% 이상이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80% 이상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게 되시면 최대 변이가 설계 기준보다 크게 초과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리드웍스 내에서 이 모델을 가지고 백플레이트 보강을 진행한 결과를 보게 되시면 최대 변이가 0.267에서 0.139로 약 48%, 약 50% 이상 감소가 진행되었고요. 최대 변이는 390메가파스칼에서 약 한 150메가파스칼로 약 62% 감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드, 그러니까 PCB 플레이트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감소로 보드에 장착된 부품의 내구성이 증가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썸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응답 해석이라고 하는 함정 탑재 장비의 내충격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와 간략한 역사와 그리고 밀스탠다드 901D의 실측은 어떻게 측정되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다른 규격인 밀스탠다드 810G 규격을 이용을 해서 충격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모드 해석의 개념 및 충격 해석 시 유의사항도 몇 가지 알아보았죠. 그리고 결과는 변이, 속도, 가속도 및 응력을 확인해 봄으로써 이 설계 기준에서 제품이 충격이 가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보강해야 될 부분은 어디인지 등등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해석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그 솔리드웍스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는 환경에서 제공이 되죠. 그래서 설계를 하시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솔리드웍스는 3D CAD 설계 속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판금으로 설계된 그 모델은 저희가 쉘 메쉬로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얇은 부품을 메쉬를 짰을 때 메쉬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쉘 메쉬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메쉬를 짜준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최적의 설계한 도출이 즉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최적화 도구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월달 지금 시뮬레이션 웨비나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웨비나들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구조, 그리고 유동 관련된 웨비나가 있고요. 10일에는 유동 웨비나가 있네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또 시뮬레이션 웨비나가 있으니까 많이 또 참석을 해주시고요. 지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아래 링크를 선택하게 되시면 기존에 웨비나가 진행됐던 부분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웨비나를 진행을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